마늘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과 함께 먹으면 암과 치매에 걸린다니 깜짝 놀라셨나요? 아무리 몸에 좋은 마늘이지만 함께 먹으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은 생마늘, 구운 마늘, 찐마늘, 절인 마늘, 흑마늘 등 먹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먹는 방법에 따라서도 우리 몸에 주는 효능이 다르답니다. 여기서 잠깐! 마늘 껍질은 대부분 먹지 않고 버리시잖아요. 마늘 껍질 오늘부터 절대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늘 껍질을 왜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마늘과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과 마늘과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그리고 마늘과 마늘 껍질의 효능까지 마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마늘은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재료인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1인당 1년 동안 마늘 소비량이 7kg인데요. 놀라지 마세요. 세계 평균이 0.8kg이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늘을 정말 많이 먹고 있죠. 마늘을 많이 먹는다는 것, 그만큼 건강한 식단을 먹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먹는 방법에 따라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마늘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빵입니다. 마늘빵 아시죠? 마늘이 발라져 있어 달콤 쌉싸름한 마늘 맛도 나고 향긋한 향도 좋아 즐겨 먹게 되는데요. 마늘이 있어서 몸에도 좋은 빵이라고 착각하고 즐겨 드실 수 있는데요. 마늘빵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빵의 재료인 밀가루는 탄수화물이 주 성분인데요. 밀가루의 고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에서 당으로 분해되고 혈당 지수를 급격히 올리게 되며 이때 인슐린의 분비가 과도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게 되면 체내의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췌장을 망가뜨려 당뇨를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은 몸에 흡수되면서 지방으로 변하고 쉽게 살이 찌게 되어 비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밀가루 빵을 만들면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생성되는데 이 글루텐은 소화불량, 복통, 변비 등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글루텐이 몸에 들어오면 장에서 에소루핀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에소루핀은 중독성이 강해 밀가루 중독을 일으켜 빵 같은 밀가루를 과다 섭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늘이 아무리 좋은 성분으로 항암작용, 항염증 작용을 한다고 해도 마늘빵으로 드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늘은 어떻게 먹어야 마늘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마늘은 생으로 드실 때도 물론 좋지만 익혀서 드실 때 더욱 좋습니다. 몸에 보약이 되는 마늘 먹는 법, 첫 번째는 마늘밥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마늘의 S-알리시스테인 함량을 조리법에 따라 조사한 결과 생마늘일 때 S-알리시스테인 함량이 2.77mg 정도 되었고 삶기 시작한 후 30분이 지나면 4.92mg이 되었으며 1시간이 지났을 때 9.16mg으로 생마늘에 비해 무려 4배 이상이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1도의 온도에서 1시간 동안 마늘을 쪘을 때 S-알리시스테인 함량이 50.24mg으로 생마늘보다 18배 정도 높았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마늘을 드실 때는 1시간 이상 끓여서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런 방법이 번거로워 추천드리는 방법이 바로 마늘밥입니다. 밥을 할 때 마늘을 넣는데요. 1인분에 마늘 3, 4알 정도씩 넣어서 밥을 하시면 됩니다. 현미가 있다면 현미를 넣은 마늘밥을 하시면 더욱 좋은데요. 현미 속에는 티아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마늘의 S-알리시스테인과 현미의 알리티아민 두 가지 성분을 모두 섭취하여 항암 효과뿐만 아니라 피로회복, 근육통 완화에도 좋은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늘밥을 하기 위해 마늘을 까고 나면 껍질은 어떻게 하셨나요? 버리셨나요? 오늘부터는 절대 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마늘에 효능하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것이 아마도 항암 효과일 거예요. 그런데 마늘 껍질을 통해 엄청난 항암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연구진에서 연구한 결과 마늘 껍질을 70% 에탄올 용매로 반복 추출해서 만든 마늘 껍질 추출물이 암 예방 효과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유방암, 위암, 간암, 대장암, 폐암, 세포뿐 아니라 다양한 암세포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방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마늘 껍질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심혈관을 튼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늘 껍질은 마늘 알맹이보다 식이섬유가 4배, 폴리페놀이 7배나 많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식이섬유는 혈관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은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 나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효능이 있는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마늘 껍질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은 혈중 지질을 낮춰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이를 통해 동맥경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좋은 성분인 것입니다. 또 마늘 껍질을 말려 분말로 만들어 음식에 넣어 드시면 비만을 막아주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해 지방의 흡수를 막고 나쁜 지방을 배출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내 지방의 대사를 촉진하여 지방 분해가 빠르게 일어나 체지방을 제거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마늘 껍질 분말로 드시는 방법 말고 차로도 드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마늘차 우리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마늘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 말린 다음에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마늘 껍질을 넣고 볶아주어 수분을 없애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분을 없애는 것도 있지만 마늘 껍질을 열을 가하게 되면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분을 없앤 마늘 껍질을 냉동실에다 보관하셨다가 드실 때 끓는 물에 소주 반 컵을 넣고 물 1리터, 마늘 껍질 15g 정도 넣고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끓인 마늘 껍질 차를 따뜻하게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넣어 시원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고 해서 꿀에 마늘을 재워 드시는 분 계시잖아요. 물론 꿀마늘이 몸에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꿀과 마늘은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식품 비방이라는 문헌에 보면 꿀과 마늘은 함께 먹으면 안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꿀과 마늘은 둘 다 열을 내는 뜨거운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꿀과 마늘을 함께 먹게 되면 체질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질에 맞지 않는 분들이 이 꿀마늘을 드시게 되면 눈의 충혈이 잦아지고 노화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돋보기를 빨리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한 두통이 생기며 피부에도 트러블이 생기는 부작용도 있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 섭취에 주의하셔야 하는 당뇨, 고지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암 환자분들은 절대로 꿀마늘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마늘을 또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다양한 쌈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혈관을 건강하게 하여 암을 예방하고 쌈채소를 통해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을 섭취하며 풍부한 항산화 물질도 섭취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 노화를 방지하고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늘을 반찬으로 만들어 드실 때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늘장아찌입니다. 아니, 마늘장아찌가 왜? 라고 의문이 생기는 분들이 계시죠? 모든 마늘장아찌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설탕이 많이 들어간 마늘장아찌는 만들어 드시면 안 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마늘장아찌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절대 드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몸에 좋은 마늘도 설탕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데요. 설탕이 많이 함유된 마늘장아찌를 드시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며 혈액 속에
중성 지방이 많아져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게 됩니다. 또한 설탕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뇌에서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를 줄어들게 해 기억력을 감퇴시키고 나아가 치매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마늘 장아찌를 담가 드실 때는 설탕을 넣지 말고 건강한 식재료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마늘을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흑마늘을 추천드립니다. 마늘에 열을 가하면 마늘색이 점점 짙어져 결국 까맣게 변하는 흑마늘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마늘 속에 있는 당류와 단백질인 아미노산이 반응하여 갈색을 띠는 멜라노이딘 색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반응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죠. 고기를 구우면 빨간색의 고기가 점점 희어지다 갈색으로 변하는 반응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흑마늘을 만들게 되면 생마늘보다 S알리스테인 성분이 5배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항암 효과가 뛰어난 폴리페놀이 생마늘에 비해 4배 이상 많아지고 위액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잘 되게 하는 효능도 있으니 잊지 마시고 흑마늘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늘은 또 요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재료인데요. 마늘을 얇게 썰어 기름에 튀긴 마늘 튀김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기름에 마늘을 튀기면 마늘 향도 좋고 마늘의 매운맛은 없어지고 단맛은 좋아져 남녀노소 좋아하는 식재료가 되는데요. 뜨거운 기름에 튀긴 마늘은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 항암 물질들을 파괴하고 몸에 안 좋은 탄수화물만 남은 음식이 됩니다. 마늘을 튀길 때 사용하는 기름은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식용유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름을 많이 먹게 되면 몸 안에 지방산 불균형이 일어나 염증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튀긴 마늘을 섭취하게 되면 당 독소 또한 높아져 결국 우리 몸에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악영향을 주는 것이죠. 만약 기름에 튀긴 마늘을 드시고 싶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올리브유를 사용하시고 불을 오래 가열하지 말고 살짝만 가열하여, 마늘도 튀기듯이 오래 하지 말고 살짝만 익혀서 드시면 향도 좋고 몸에도 좋은 마늘을 드실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를 이용한 마늘을 드시는 방법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올리브유에 마늘을 재워 먹는 방법인데요. 먼저 마늘을 끓는 물에 넣어 5분 정도 데쳐주시고요. 소독된 병에 마늘을 담고 올리브유를 가득 담아줍니다. 이때 통후추를 조금 넣어주면 풍미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와 마늘이 만나 항산화 성분, 항암 물질이 극대화되어 혈관을 튼튼히 하고 혈전의 생성을 막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여 치매를 예방하고 심장마비와 뇌졸중까지 예방할 수 있는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마늘 올리브유 절임은 반찬으로 드셔도 좋고 생선 요리를 할 때 이 마늘을 으깨어 생선에 발라주면 생선 비린내를 잡아줄 뿐만 아니라 마늘과 올리브유의 풍미가 더해져서 더욱 맛있는 요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마늘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계신데요. 마늘의 효능 중에 혈전을 제거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 효능이 있었잖아요. 이런 효능이 혈액을 묽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와파린, 아스피린 같은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상처가 났을 때 피가 잘 멈추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어서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마늘에 알리신 성분이 위 점막을 자극하여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도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복통이 일어날 수 있으니 마늘은 조금만 드시길 바랍니다. 생동력이 있다라고 옛 선조들이 얘기를 하실 만큼 뭔가 기력이 떨어졌을 때 먹기에 굉장히 좋은 채소라고 여겨졌었죠.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그레이스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요즘에 저희 구독자분들이 네. 부추에도 관심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부추요. 맛있죠. 그 부추가 옛날부터 네. 좀 건강한 채소로 알려져 있는데 그 부추의 효능이 또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부추가 약간 납작하고 좀 질깃한 거잖아요. 향도 좀 강하고요. 그런 느낌에서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얄쌍하게 생겼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녹색 채소죠. 그래서 비타민도 종류대로 많이 들었기도 하고 부추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생동력이 있다라고 옛 선조들이 얘기를 하실 만큼 뭔가 기력이 떨어졌을 때 먹기에 굉장히 좋은 채소
라고 여겨졌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이 있으면 그런 기력이 또 회복이 되고 그럴까요? 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에너지나 단백질이 많으면 기력이 나게 한다라고 하죠. 근데 부추 같은 채소류에서 기력이 난다 함은 크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뭐 비타민과 미네랄을 많이 함유하고 있거나 혹은 독특한 향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 향미에서부터 오는 생리활성 효과가 있거나 인 거죠. 근데 부추는 이제 후자에 해당하는 굉장히 강력한 채소에 해당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베타카로틴 같은 게 있어가지고 면역력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뭐 비타민 A, C, K 같은 것도 많이 있고 이제 베타카로틴은 이제 식물성 비타민 A에 해당하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부추 자체가 그런 류의 미량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채소이다 보니까 우리가 면역력 강화라고 하면 특정한 하나의 성분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미량 영양소가 힘을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지는 일종의 효과거든요. 그래서 부추는 그런 미량 영양소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죠. 아, 네. 이게 기력 회복이라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에 조금 어르신분들이 좀 힘이 갑자기 떨어지셔가지고 빈혈 증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낙상으로 또 다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다고 좀 들었거든요. 네. 부추를 좀 잘 먹으면 미연에 방지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뭔가 이게 약으로서의 어떤 음식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뭐 노려보겠다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음식을 꾸준히 적정한 양을 섭취를 해서 나에게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의 건강 효과를 달성해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우실 것 같은데 부추는 정말? 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뼈를 튼튼하게 하는 데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뼈를요? 부추는 네, 마그네슘이 많은 재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뼈 하면 뭐 당연히 칼슘 먼저 생각하시겠지만 그 마그네슘이라는 영양소도 뼈를 건강하게 하고 잘 튼튼하게 받쳐주는데 되게 필요한 미량 영양소예요. 그래서 부추를 통해서 뼈를 건강하게 하는 효과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뼈뿐만 아니라 혈관에도 좀 도움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그쵸. 혈관에 도움이 된다 하면 크게 어떻게 보면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는 성분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부추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뼈를 건강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혈액을 건강하게 해주는 또 미량 영양소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뇌경색 막는 거에 또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런 혈관이 좀 좋아지면은 뇌혈관 같은 데도 좀 좋아질 수 있나요? 모든 혈관은 우리 몸의 모든 혈관은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만 어떤 굵기의 차이 그리고 그 혈관이 위치하고 있는 어디에 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혈관은 다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뭐 뇌경색이라 하면 뇌에 있는 어느 혈관에 경색, 딱딱하게 굳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뇌로 혈류가 잘 통하지 않는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뇌경색이라는 게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심장에 나타나면 심근경색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색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특정한 그 부위의 혈관에 딱딱하게 굳거나 막히는 무언가의 증상이 나타난다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뇌경색을 예방해 준다라는 개념보다 어찌 보면 혈관 자체를 좀 흘러다니는 혈액의 찌꺼기를 좀 없애줘서 혈액을 건강하게 쭉쭉 잘 흘러다닐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도 약간 그런 뇌혈관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기억력이 좋아지는데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뭐 부추를 많이 먹는다고 뭐 없던 기억력이 되살아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뇌 건강, 뭐 인지 기능, 치매 예방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하나의 그룹 안에 들어가 있는 용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느 한 날 무언가를 먹는다고 해가지고 순식간에 개선된다라고 보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음식, 좋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예를 들어 무슨 문제가 나타날 거라면 그 기간을 최대한 늦추거나 아니면 그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나를 돕거나 이제 하는 건데 부추 같은 재료는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재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혈액을 깨끗하게 해준다 하면 내 어느 부위의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는 개념이라기보단 전체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혈관 건강에 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박사님이 또 이제 신장 박사님이시잖아요. 좀 신장이 안 좋거나 좀 소화가 불편하신 분들은 부추를 그냥 먹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먹는 게 좀 좋을까요? 그 부추에는 알리신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어디서 들어봤다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마늘에도 알리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먹었을 때 약간 맵싹하면서 알싸한 맛을 내주는 향, 그 알리신에서부터 유래가 되는 향인데 그래서 부추를 그냥 생 부추를 딱 씹으면 뭔가 매운맛이 전혀 안 날 것 같은데 매운맛이 이제 입안에서 돌잖아요. 그래서 알리신 때문에 나는 향인데요. 그 알리신 성분 때문에 사실은 속이 굉장히 예민하시거나 내가
무언가를 먹었을 때 금방 약간 속이 불편한데 더부룩한데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속이 아프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특히나 더 생부추보다는 익혀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익혀서 드시는 방법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겠지만 잘게 썰어서 죽으로 끓여 드시면 사실 가장 편안하게 잘 소화 흡수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아, 죽으로요? 네. 죽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뭐 그런 것들을? 부추죽이라고 하면 되게 어색하실 수 있는데, 네. 부추라는 재료 자체가 일단 작게 썰어 놓으면 조그만 초록색이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 재료는 어떤 죽이랑도 잘 어울릴 수가 있는데요. 특히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야채들이랑 같이 죽을 끓이면 굉장히 색 배합도 좋고 향의 느낌이나 씹힐 때의 그 촉감도 되게 좋은 그런 부추 야채죽을 만들 수가 있어요. 다른 색깔 채소라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주황색이 나는 당근도 생각해 보실 수 있죠. 뭐 익으면은 반투명이 되는 양파도 생각해 보실 수 있고, 다양한 버섯 종류들도 어울리고요. 단호박 같이 좀 단맛이 나는 채소들도 부추랑 궁합이 좋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채소들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드신다면은 어떤 조합으로 좀 만드실 것 같으신가요? 부추랑 다른 야채를 같이 넣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부추가 매워서 난 잘 뭐 생으로도 못 먹겠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부추를 조금 넉넉한 양, 한 반줌 정도 되게 잡으시고 그거를 작게 썰어가지고 준비해 주시고요. 다른 채소들도 그냥 우리 다진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잘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채소들을 쌀을 이렇게 충분히 불렸다가 같이 끓이시고 부추는 마지막에 넣기.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부추가 끓이면 끓일수록 좀 질겨지기도 하고 색깔도 초록색으로 예쁘라고 사실 넣는 것도 있는데, 이게 질겨지면서 아시죠? 그 초록색 채소 끓이면 무슨 색깔 되는지. 약간 별 맛이 없는 색깔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향도 좀 날아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채소죽 끓이는 것처럼 끓이시다가 부추를 마지막에 넣어서 마무리를 하시면 굉장히 향긋한 부추 채소죽이 되죠. 별미예요. 기대가 되는데 네. 셰프님이 있으시다고 좀 들었어요. 아, 네. 저희가 시니어 식사의 전문가로서 죽을 먹어도 기력이 나게 하는 그런 여러 죽 메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셰프님이랑 같이 부추 야채죽 한번 만드는 거 보셔도 어떨까 싶은데요. 어떻게 만들어 주실지 너무 기대되고, 좀 두 가지가 질문이 있는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어떤 재료든 간에 네. 적정량을 먹어야 된다고 맞아요. 했는데, 부추를 드실 수 있는 적정량이라는 게 뭐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잡았을 때 한 요 정도 이렇게 잡았을 때 나오는 요 안에 들어가는 양 정도의 부추. 보시는 분들이 저번에 그 탁구공이라고 하니까 아. 그게 탁구공이 맞냐 막 이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네. 어느 정도 크기인지 한번 50원짜리 50원짜리 이거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아실 것 같아요. 그렇게 조금 사실은 먹나요? 그 정도 뭐 50원짜리 지름에 해당하는 부추 정도의 중량이면 한 50g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정도 양은 괜찮고요. 근데 모든 재료가 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받아들여지는 건 아닐 수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생부추 먹으면 좀 속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익혀서 드시면 좋고, 나는 생부추 먹어도 되게 즐겁고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뭐 생으로 무쳐 드시는 것도 너무 사실은 좋고요. 근데 부추를 먹고 화장실을 갔는데 소화가 잘 안 된 상태로 변을 보시는 경우들도 꽤 있을 수 있거든요. 부추 자체에 들어가 있는 중간 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많이 화장실에 가시는 분들은 좀 양을 줄이시면 좋고 그렇죠. 그래서 50원 정도의 중량으로 네. 먹으면 좋다. 이거 보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그러면은 저희 그 구독자분들이 신장에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래서 신장이 좀 아프시거나 아니면 신장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부추를 어떻게 먹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조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채소류는 우선 신장이 나빠지기 시작하시면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제가 몇 번 다른 영상에서도 강조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부추를 정말 좋아하셔도 많은 양의 부추를 이제 드시면 신장이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추를 내가 뭐 먹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한번 데쳐내고 그 데쳐낸 후에 부추를 부추 야채죽으로 끓여서 드셔도 좋고요. 그 부추 자체가 굉장히 몸에 좋은 재료인 것은 분명하지만 신장이 나쁜 분들에게는 또 반대로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칼륨 성분도 꽤 많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섭취하시는 양에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재료예요. 그 양이라는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50원보다는 좀 더 작은. 네, 훨씬 작아야 될 것 같고, 네. 여자들 새끼손가락으로 치면 새끼손가락 정도의 굵기보다도 적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추를 뭐
주식으로 드시는 건 아니니까요. 너무 자주 먹지 않고 한번 데쳐내고 사용한다로 생각하시면 조금 실생활에서 적용하시기 수월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대처해서 먹는 거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죽으로 먹는 게 제일 좋아 보일 것 같긴 네, 하네요. 한번 데쳐낸 부추로 죽을 끓이면 칼륨 함량을 많이 낮출 수 있으니까 좀 도움이 되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어떤 메뉴를 하시나요, 지금? 오늘은 부추 야채죽. 부추 야채죽이요. 부추 야채죽. 어떤 맛일지 정말 궁금한데. 재료는 어떤 거를 준비하셨나요? 우선은 당연히 부추 야채죽이니까 이 부추가 이렇게 쓰러진 형태로 준비가 될 거고요. 근데 부추가 엄청 얇게 돼 있네요, 지금 얘네들이. 부추가 원래 얇아요? 얇은데 제가 이렇게 송송송 썰은 거고요. 네. 집에서도 충분히 됩니다. 네네. 아, 이렇게 썰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야채죽의 포인트. 아, 여기에는 이제 5가지 야채가 들어가요. 그래서 보이시듯이 당근, 양파, 양배추, 애호박, 그리고 감자. 아. 이렇게 5가지가 들어가죠. 그래서 총 부추까지 해서 6가지 야채가 들어간 부추 야채죽입니다. 와, 이거 보기만 해도 완전 다채로운 맛이 날 것 같은데. 이 야채 같은 경우는 얘네를 한번 그냥 생으로 자르기만 한 건가요? 아니면은, 생으로 자르기만 하면 얘가 이제 재료들이, 그러니까 당근은 좀 단단하잖아요. 네. 그리고 감자도 다른 단단. 것들은 이제 좀 양파는 부드럽기도 하고 다 약간 익힘 정도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얘를 생으로 넣고 죽을 하면 이게 딱 들었을 때 죽은 되게 부드러워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다 썰어서 익혀요. 익힌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다 섞어서 냉동고에 보관했다가 쓰게 됩니다. 아, 냉동고에 보관했다가. 네, 그래서 집에서도 이런 것도 야채들 저희는 이 5가지를 쓰지만 집에 감자, 뭐 당근, 뭐 이런 것도 양배추 조금씩 남을 때 있잖아요. 네. 이것들 다 다져놔요. 음, 다져서 이제 데쳐놔서 데친 다음에 이런 밀폐용기에다 넣었다가 냉동고에 넣었다가 나중에 이제 죽할 때 쓰셔도 되죠. 네. 핵심 노하우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부추는 맨 나중에 넣습니다. 향미에 대한 것들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너무 푹 익게 되면 색감에 대한 것들도 있기도 하고 뭐 맛도 살짝 다른 향미가 나서 맨 마지막에 넣게 되면 어떤 색깔도 좋고 향도 좋고 그렇게 해서 맨 나중에 넣게 됩니다. 아, 네. 그럼 우선 아까 준비한 육수를 붓니다. 육수는 1컵 반 정도. 한 컵 반 정도. 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게 야채 아까 섞어 놓은 것들은 한 반 컵 정도 분량. 이렇게 되고, 참기름은 살짝 조금만. 그리고 맨 나중에도 참기름을 넣긴 할 건데요. 네. 처음부터 이 기름을 넣게 되면 살짝 어우러지는 효과가 살짝 있어요. 네. 그리고 고소한 맛이 어우러지죠. 네, 고소한 맛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그 죽밥을 한 공기 반 정도 분량 되긴 하거든요. 아, 네. 근데 한 공기 반이라고 하면 엄청 많은 양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까 물을 4배를 넣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드시는 양은 반 공기 밥도 안 돼요. 한 3분의 1 공기 정도 밥 드시는 것이라 생각하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끓여주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부추는 마지막에 다 끓였을 때 부추 야채죽 같은 경우는 한 4숟가락 정도 넣은 것 같아요. 4숟가락 정도. 네네. 좋습니다. 끓고 나면은 마지막에 이제 넣는 맞아요. 다 끓으면은 그냥. 네. 한 80% 정도 익었을 때 음. 이게 그때 부추를 넣고 푹 끓여서 빼죠. 소고기와 들깨 자체의 밸런스가 강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강력한 밸런스를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소화 흡수에 너무 좋죠.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그레이스입니다. 박사님 요즘 들깨가 인기가 많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단백질 얘기로 소고기 얘기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 두 개가 좀 조합이 되면 좀 어떨까요? 아, 소고기랑 들깨요? 네. 아, 둘은 궁합이 나쁘지 않죠. 일단 소고기는 네. 단백질이 많은 재료이고 네. 들깨는 오메가3 불포화지방산이 많단 말이에요. 물론 소고기만도 사실 굉장히 영양 밀도가 높고 영양가가 좋은 식재료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소고기에 있는 기름은 포화지방
들깨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으니 둘이 딱 합쳐지면 아주 맛의 보완뿐만 아니라 영양소 밸런스가 좋죠. 사실 강력한 것 같은데요. 그 이 두 개랑 같이 조합되는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이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 말고도 좀 소고기에는 좀 단백질이 좀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뭐 적정량의 단백질을 이제 꾸준히 드시라라는 지침을 몇 번 드렸었는데 그럴 때 쓰기 딱 좋은 재료가 이제 소고기죠. 근데 다만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죠. 소고기 기름은 포화지방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기름기가 적은 살코기 소고기를 선택을 하셔서 드시면 굉장히 양질의 단백질로 드실 수 있고 무엇보다 소고기에는 철분 함량이 높아요. 그래서 빈혈이 있기가 쉬운 어르신들한테도 소고기는 단백질도 채워주고 철분도 채워줄 수 있는 또 빈혈도 예방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재료죠. 기름기가 적은 살코기 부위는 어떤 부위가 있을까요? 안심? 안심. 네. 그러면은 이런 소고기가 이제 단백질, 근육 이런 쪽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하체 근육이 급격하게 빠지잖아요. 나이가 그럴 수 들면 있죠. 들수록 네. 하체 근육을 지키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뭐 하체 근육으로 먹은 소고기가 다 간다는 말씀 못 드리고요. 네. 우리가 특정 부위의 근육은 운동을 해서 키워야죠. 근데 이제 다만 단백질을 양질로 잘 드시는 거는 운동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근육 건강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흡수율도 좋은 단백질로 소고기는 아주 좋은 식재료예요. 근데 이런 단백질 같은 걸 먹었을 때 좀 연골이나 이런 쪽이랑도 연관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뭐 소고기를 먹게 되면은 이제 철분 함량도 높지만 소고기와 함께 곁들이는 다른 음식을 통해서 뭐 칼슘도 충분히 드실 수 있고 마그네슘도 섭취할 수 있고 하니까요. 그런 것들이 다 힘을 합쳐서 연골도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소고기 이런 고기류를 듣기만 해도 많이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들깨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들깨에 있는 몸에 좋은 기름이 심장과 관절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저는 그 순댓국 먹을 때 들깨 이렇게 들깨 가루? 빻은 거. 예. 그건 이제 들깨 가루고 네네. 우리가 보통 깨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깨는 참깨란 말이에요. 이렇게 아, 네네. 약간 작은 물방울 같이 생긴 거. 맞아요, 근데 맞아요, 맞아요. 들깨는 동그랗게 생겼어요. 점처럼 동그랗게. 그래서 그래요? 들깨 가루만 보신 분들은 들깨의 원래 모양을 잘 모르시고 참깨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특히 젊은 분들은 네. 들깨는 아주 동그랗게 생긴 깨예요. 그래서 들깨를 거피를 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들깨 가루의 고운 정도도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들깨 가루로 드셔도 들깨가 가지고 있는 오메가3의 영양은 그대로 다 많이 드실 수가 있고 통 들깨로 드셔도 좋고요. 그래서 들깨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오메가3의 이점을 잘 노리려면 통 들깨, 들깨 가루, 들기름 다 괜찮아요. 네. 통으로 먹는 건 좀 소화에 불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들깨의 이점은 통 들깨, 들깨 가루, 들기름 다 해당 사항이 있다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 취향이기도 하고 뭐 요리의 용도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요. 들기름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그 들기름의 향을 살짝 내고 싶을 때 쓰는 재료라면 들깨 가루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순댓국에 넣어 먹는 재료이기도 하고 혹은 뭐 들깨 죽을 끓일 때에도 들깨 가루로 끓일 수 있기도 하고요. 근데 통 들깨는 고명처럼 올라가는 가니쉬의 느낌이기도 하고요. 또 씹는 식감도 주는 재료여서 세 가지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면 들깨의 이점을 잘 써먹으실 수가 있죠. 소고기, 들깨, 죽 그냥 먹었을 때랑 죽으로 먹었을 때 그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영양적으로? 우선 소고기 들깨 죽을 만약에 끓인다라고 하면 우선 소고기를 잘게 다져서 이제 볶아가지고 쓰게 되는데 고기 자체도 힘줄로 다 들어가 있는 단백질 덩어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잘게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드시는 분들의 소화 흡수를 훨씬 더 용이하게 해주는 조금 더 쉬워지는 재료가 되는 거죠. 내 몸 입장에서는 단백질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재료가 되고 그걸 가지고 좀 볶다가 이렇게 푹 우려낸 국물 육수에다가 죽을 끓이는 거니까 소고기의 영양소를 충분히 다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들깨 가루를 같이 넣어서 죽을 쓰든 아니면 통 들깨를 이용을 하시든 소고기와 들깨 자체의 밸런스가 제가 아까 강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강력한 밸런스를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소화 흡수에 너무 좋죠. 들은 걸로 봤을 때는 소고기죽 할 때는 소고기를 좀 이렇게 잘게 썰어서 하신다고 했는데 거의 다진다시피 해야죠. 다지다시피 네. 그런 방법 외에도 좀 이 소고기 들깨죽을 만들었을 때 맛있고 좀 영양가 있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우리가 소고기 국을 끓인다고 가정하면 이 소고기를 어떻게 맛있게 육수를 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소고기 들깨 죽도 결국에는 비슷한데 잘게 다진 소고기를 뭐 참기름도 좋고요. 근데 살짝 이렇게 볶아서 겉면을 볶고 나면 고기가 안에 육즙이 탁 생기잖아요. 그 상태에서 물을 부어서 다진 소고기에 육수를 낸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다가 뭐 불려서 갈아 놓은 쌀 넣어서 푹 약불에 끓여내고 거기에다가 들깨가루 같은 거 추가하셔가지고 들깨의 향과 영양소를 딱 넣으시면 완벽하죠. 넣는 순서도 소고기를 먼저 넣고 물 네. 넣고 쌀 갈은 걸 넣고 마지막에 들깨가루 네, 들깨가루 넣으시고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럼 여기다가 좀 얘를 더 맛있게 그런 재미를 더 더할 수 있는 재료가 있을까요? 일단 통들깨 너무 좋고요. 그리고 통들깨 자체는 이제 식이섬유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재료들 뭐 들깨 가루를 넣는다거나 한다고 해서 식이섬유가 확 올라가는 건 아니어서 저는 버섯 같은 것도 같이 넣기 참 좋은 재료라는 생각이 들어요. 버섯. 식이섬유 추가할 수 있고 좀 향미도 더 얹을 수 있고요. 마늘이나 파 같은 건 어떤가요? 마늘이나 파도 뭐 소고기 볶을 때 같이 넣으셔도 좋고 조금 더 향미를 가미해주는 효과는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파보다는 마늘 낫지 않을까 싶어요. 간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금을 넣으면 좋을까요? 아니면 소금도 괜찮고 근데 소고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감칠맛이 있으니까 그 감칠맛을 더 올려주려면 뭐 국간장으로 살짝 간을 하셔도 좋아요. 약간 소고기 국 끓일 때 뭘로 간하면 맛있지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한번 기대가 됩니다. 어떤 맛일지. 그럼 소고기 들깨죽을 먹을 때 하루에 적정량이나 좀 주의할 점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소고기는 고단백 재료잖아요. 그래서 한 끼에 너무 많은 단백질을 먹지 않도록 한다라는 그 대원칙 하에서 생각해 보면 소고기를 뭐 한 번에 소고기죽 끓일 때 내가 한 번 먹는다라는 전제하에서는 한 공기에 한 50g 정도의 소고기가 들어가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들깨도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좋은 식재료인 것은 맞지만 몸에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아프거나 배탈이 날 수가 있는 재료예요. 그래서 정해진 양만큼을 적절하게 드시는 게 가장 핵심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좀 이런 신장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이거 네. 소고기 들깨죽 섭취 주의점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여전히 소고기의 단백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단백질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된다. 그리고 단백질을 하루에 드실 양을 서너 번에 나눠서 드셔라 라는 이 두 가지의 원칙이 좀 지켜져야 되는 메뉴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소고기를 우리가 뭐 반근 정도 사면 300g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내가 50g씩 먹어야지라고 하면 반근 사서 6등분 하면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 6등분씩 한 그 다져놓은 소고기를 그러면 한 번에 내가 어느 정도 양을 먹으면 되겠구나라는 게 머릿속에 감이 오시잖아요. 그 정도의 양이 들어가 있는 소고기 죽을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적정한 양이죠. 네, 셰프님 오늘 들깨 소고기죽 하신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소고기 들깨죽은 너무 간단해요. 물을 한 컵 반 정도 부으세요. 바지락 육수도 있고, 네. 뭐 사골 육수도 있고, 멸치도 있고. 아, 다 이런 다르게. 경우는 어떤 육수를 넣으시나요? 소고기 들깨죽 같은 저기는 이제 사골 육수를 넣고, 약간 원재료에 약간 어울리는 걸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지락 같은 경우는 대체로 다 어울리는데, 약간 이런 고소한 맛 나는 이런 것들은 사골이 가장 적당하긴 하더라고요. 치킨 소스 기억나실까요? 얘는 한 티스푼 정도에도 넣어주시고, 소고기 들깨죽이잖아요. 그래서 네. 소고기를 이렇게 저희가 볶아 놓은 게 있거든요. 볶아서 이렇게 다지신 건가요? 그래서 다진 거를 그냥 참기름에 살짝 볶아주시면 되고, 얘는 몇 g을 넣냐 하면은 한 숟가락으로 크게 한 2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밥을 넣으시면 되죠.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끓여주면 됩니다. 향 요소들은 맨 나중에 넣는 거예요. 아, 그런데 얘는 제가 들기름은 처음에 살짝 넣는 이유는 네. 약간 엉겨붙는 느낌이 살짝 있어요. 기름을 어떤 무조림을 할 때나 어떤 조림 같은 걸 할 때 기름을 먼저 넣게 되면 이 원재료들을 살짝 이렇게 어우러지고 조화롭게 하는 뭔가 설명하지 못할 비법이겠습니다. 아, 네. 끓이고 있는 건 한 중불에 하신 건가요? 네, 우선은 끓을 때까지는 좀 센 불로 했다가 한 중간 불로 계속 끓이시면 될 것 같고. 한 5분 정도 하면 될까요? 네네네. 음. 죽밥을 해놨다고 했잖아요. 네. 죽밥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5분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집에 만약 밥을 한다. 밥을 하면 좀 시간이 걸려요. 한 15분 정도? 그러면 물량을 더 높여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죽밥을 한번 다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이제 한번 끓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밥 농도는 끓이다 보면 좀 묽다 싶으면 이렇게 한 숟가락 더 넣어도 되고. 마지막에 보니까 들깨 가루를 넣으시고 그 들기름을 넣으시고 통들깨를 넣으셨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들기름 향미에 대한 것들은 맨 나중에 넣는 게 가장 좋거든요. 이게 조리를 하다 보면 향은 다 날아가요. 그래서 이제 아까 들기름을 제가 1차에 잠깐 넣었던 것들은 죽에 대한 조화로운 어우러짐을 넣은 거고, 마지막의 향은 드실 때 이제 고소한 향미가 일어나서 뭔가 식욕과 감칠맛에 대한 것도 더 올라올 수 있게 넣은 거고, 그리고 이제 통들깨, 얘는 살짝 씹히는 것도 있기도 하고 고명이거든요.
근데 고명이라는 것들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음식이 당신을 위해 준비된 음식이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고명을 올려준 거죠. 아. 아까 그 고객도 어제 바지락죽 드셨다가 아. 오늘은 또 소고기 들깨죽 드시고 매일 오실 것 같습니다. 네, 단골이 생겼네요. 네네네. 네. 바다의 불로초, 해조류의 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김. 이런 몸에 좋은 김도 잘못 먹으면 암에 걸리고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제대로 알고 드실 때 건강을 지키는 보약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식탁 위에 빼놓을 수 없는 반찬, 김의 효능 5가지. 김을 드실 때 주의해야 될 분들, 그리고 김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음식과 김을 굽는 방법, 좋은 김을 고르는 방법까지 김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입맛도 없고 마땅한 반찬도 없을 때 김 하나만 있어도 밥 한 그릇 뚝딱 해치울 수 있지 않나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아이들도 김 하나만 있어도 반찬 투정 안 합니다. 이렇게 밥 반찬으로도 최고지만 요즘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문화에 열광을 하며 우리나라 음식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최근에는 특히 바로 이 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냉동김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리면서 김에 대한 인기도 높아져 과자처럼 간식으로 김을 많이 먹고 있다고 하네요.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김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뇌를 건강하게 해서 치매를 예방하는 데 좋다는 것입니다. 김에는 뇌신경을 활성화시키는 비타민 B1과 비타민 B2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비타민들이 뇌세포의 건강을 유지하고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어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뇌를 계속해서 활성화시켜줍니다. 또한 미네랄 성분들이 풍부하여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어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에는 포피란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포피란은 혈관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떨어뜨려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혈관 내의 혈전 생성을 막아주고 동맥경화도 예방하여 혈액순환을 좋게 함으로써 뇌에도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 김에 함유되어 있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알긴산도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국립부경대학교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알긴산은 혈관 내의 중금속과 노폐물을 흡착하여 제거하고 혈액 속 중성지방 및 콜레스테롤을 억제하여 피를 맑게 하고 성인병 예방에 놀라운 기능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의 효능으로 뇌에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고 노폐물을 빨리빨리 배출할 수 있게 되어 머리도 맑아지고 뇌신경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죠. 이러한 김과 계란을 함께 드시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계란에는 비타민 B1, 2와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들이 뇌신경을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콜린은 뇌의 신경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의 주 성분인데 아세틸콜린은 신경 전달 물질로 뇌세포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바로 이 콜린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기억력, 학습 능력, 그리고 인지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김은 계란에 부족한 비타민 C를 보충해주고 계란은 김에 부족한 비타민 D를 보충해줘서 서로가 정말 잘 어울리는 식품이 되는 것입니다. 계란과 김이 만나면 정말 뇌 기능에 필요한 보약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김의 두 번째 효능은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의 최고봉이라는 것입니다. 김에 함유된 단백질의 양은 소고기보다도 많은데요. 소고기가 단백질이 풍부하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소고기 100g당 단백질의 함량은 20g이고요. 김 100g당 단백질의 함량은 30g입니다. 소고기보다 김에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마른 김 5장에는 계란 1개에 함유된 단백질의 양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에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이잖아요. 이 둘을 함께 먹을 때 더 흡수가 잘 되어 건강에 좋은데요. 이 김과 계란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김 계란말이는 많이들 해 드시잖아요.
반찬으로 만들어 먹기도 편하고 맛도 좋아 많이들 드시는데요. 그것 말고 계란김전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김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시고요. 한쪽에 놓아줍니다. 적당한 용기에 계란을 깨주시고요. 속은 한 꼬집으로 약간 간을 해줍니다. 다음에 계란을 풀어줍니다. 이제 김을 2장씩 포개어 계란물을 앞뒤로 잘 묻혀준 다음에 기름을 두른 팬에다 부쳐주시면 됩니다. 정말 쉽죠? 이렇게 김과 계란을 함께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밥상위의 보약이 된답니다. 세 번째, 김의 효능은 항산화 작용입니다. 몸 안에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되면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여 노화시킬 뿐 아니라 암세포로 변이시켜 암을 발생시키기도 하는데요. 김에는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시켜 줄 수 있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은 당근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당근보다 김에 베타카로틴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당근 100g에는 5.516mg이 함유되어 있고 김 100g에는 무려 22,500mg이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당근보다도 4배 정도 많은 베타카로틴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죠. 놀랍죠? 오늘 놀랄 일이 많은 것 같네요.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A로 전환이 되는데요. 비타민 A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네, 생각하고 계신 건 맞습니다. 바로 눈이죠, 눈. 비타민 A는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김에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단백질이 비타민 A와 만나면 로놉신이라는 성분이 생성되는데요. 이 로놉신이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당근이 눈 건강에 좋다고 많이들 드시는데 당근보다도 김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김의 효능은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김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칼슘 하면 떠오르는 식품이 있죠. 바로 우유인데요. 우유 100g에는 칼슘이 110mg 함유되어 있고 김 100g에는 칼슘이 490mg이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김에는 우유보다 무려 4배 많은 칼슘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서 특히 여성분들이 골다공증 발병률이 높아 힘든 경우가 많으신데요. 저희 어머니도 골밀도가 낮아져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약을 드시더라고요. 주변에도 중년의 나이를 넘어서고 계신 분들 중에 골다공증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부족한 영양소가 바로 칼슘이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점점 골밀도가 낮아져서 골다공증이 발병하게 되는 것인데요. 김에 함유된 칼슘은 특히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어 정말 좋습니다. 우유보다 4배 많은 칼슘을 가지고 있는 김을 평소에 충분히 드신다면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을 드실 때에도 먹는 방법을 알고 드시는 게 좋겠죠. 김의 영양소를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김을 구울 때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기름을 김에 바르고 불에 구워 드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마른 김을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달궈진 팬에 앞뒤로 5초씩 살짝 구운 다음에 들기름을 발라 드시면 됩니다. 이 김에 열을 가하게 되면 김에 함유된 영양소들의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 들기름을 굽기 전에 바르지 않고 구운 후에 바르는 이유는 들기름이 열에 약해서 들기름을 바른 채로 굽게 되면 들기름이 산패되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을 가하지 않은 들기름을 바르면 들기름의 불포화 지방산이 또 혈관을 깨끗하게 해줘서 더욱 건강한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5번째 김의 효능은 당뇨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비타민 B1, 2가 결핍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김에 바로 이 비타민 B1, 2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당뇨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2017년 한국식품과학지에 실려있는 연구에서 당뇨 환자들이 김을 섭취하면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김에 함유된 비타민 B1, 2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당뇨 환자는 비타민 B1, 2가 결핍되기 쉬운데요. 그 이유는 비타민 B1, 2는 고기에 보통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당뇨 환자의 식단은 채식인 경우가 많아서 비타민 B1, 2를 섭취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뇨 환자에게 처방되는 메트포르민 계열의 성분들의 약물이 비타민 B1, 2의 흡수를 방해해 비타민 B1, 2가 결핍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당뇨 환자들은 고혈당으로 인해 신경이 많이 손상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손발끝이 저리거나 통증이 오는 신경합병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증상을 완화시키고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비타민 B1, 2가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당뇨 환자는 비타민 B1, 2의 섭취를 신경 써서 해주는 것이 좋지만 말씀드린 대로 육류 식단은 또 당뇨 환자의 식단에 잘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서 비타민 B1, 2가 풍부한 김을 섭취하는 것이 당뇨 환자에게 정말 좋은 대안이 되는 것입니다. 비타민 B1, 2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2.4mg인데요. 이는 자르지 않은 김 한 장만 섭취해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양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부터 식사하실 때 김을 꼭 드셔야겠죠? 다만 시중에 판매되는 조미김은 기름에 구워지고 그 기름이 산패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까 알려드린 대로 마른 김에 기름을 바르지 않고 달궈진 팬에 살짝 구워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소에 많이 드시고 계신데 잘못 드시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별히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은 김을 섭취하는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내분비 기관 중 하나인데요. 갑상선은 목 부분 기관지 아래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입니다. 중요한 여러 기능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대사율을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갑상선에 T3, T4 호르몬을 분비하여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와 체온 조절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은 신경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데요. 이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아 수치가 너무 높거나 낮게 되면 우울증, 불안 증세, 기억력 감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갑상선 호르몬 중에 요오드가 있는데요. 김에 이 요오드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요오드가 부족하면 체중이 늘어나고 탈모가 생길 수 있으며 만성 피로에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요오드가 부족하면 뇌세포가 손상되고 치매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요오드, 김에 풍부하니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맞는 말씀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은 김 섭취에 주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갑상선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있는 분들이 김을 많이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김을 많이 드셔도 호르몬 조절이 되어 문제가 없지만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 호르몬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이 요오드의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체내의 활성산소가 증가하게 되어 염증을 일으키고 갑상선염을 유발하며 심해지면 갑상선 암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식단에는 이미 요오드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김을 조금만 드셔도 요오드의 수치가 금방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김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요오드가 풍부한 해조류와 같은 음식을 아예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과량 섭취만 주의하시고 적정량은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김을 드실 때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늘과 함께 드시는 겁니다. 대표적인 강력한 항암식품이 마늘이잖아요. 마늘에는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셀레늄은 다량의 요오드로 인해 발생되는 활성산소로부터 갑상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서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을 도와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드시면 호르몬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김에 함유된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드렸는데 바로 이 마늘과 함께 드시면 이 효능이 배가 돼서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어 혈관 건강에 최고의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김 아무거나 드시지 마시고요. 좋은 김 고르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좋은 김은 검붉은색을 띠며 살짝 반짝이는 윤기가 있고 냄새 없이 담백한 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웠을 때 녹색빛이 선명하게 나타나며 물에 불렸을 때는 잘 녹고 김을 담궜던 물이 맑을수록 좋은 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김은 저희 하단 링크에 있으니까 링크 한번 보시고 김을 사시기 바랍니다.